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 방송의 어젠다를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의 배려였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의 배려순으로서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은행에서의 신용불량자 이젠 풀어주어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시다 보면 물론 자기 순수한 자본으로서 사업을 시작한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사업을 자영업을 하시든 간에 보통 은행과 대출을 끼우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곳이 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은행을 거래하다 보면 순전히 사업에 성공해서 은행비도 잘 갚고 사업도 성공하면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다 보면 먹는 것도 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치킨집을 내는데 부도나는 경우 세탁소리에 부도나는 경우 이렇게 사업을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접을 때 그래도 손해보지 않고 접으면 괜찮겠지만 어쩌다 보면 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의 대출을 받다 보면 사실은 이 대출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IMF보다 리먼 사태 이런 걸 겪으면서 사회가 참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저도 은행에 지점장을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빌릴 때 대출의 금리의 구조가 단순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신용대출, 하나는 담보대출이면 담보대출 금리는 얼마, 신용대출 금리는 얼마 정해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먼 사태다, IMF다 겪으면서 은행이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가 부도가 난 걸 대비를 해서 돈을 못 받을 걸 대비를 해서 충당 설정을 많이 해놓으면 좋은데 그전까지 그렇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당은 우리가 정해놓은 이익에서 벌어놓은 돈에서 띄일 돈을 대비해서 적립하는 충당금이 적어지게 되면 은행이 부도나고 또는 합병이 되고 은행이 망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8년 이후부터는 대출을 할 때 금리 구조가 예전과 같지 않고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이걸 아셔야지 제가 은행의 신용불량을 풀어야 하는 당위성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은행의 대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은행의 대출 금리는 조달금리 플러스 업무비용 플러스 위험비용 플러스 교육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플러스의 대출금리를 정하는데 조달금리는 쉽게 보면 은행의 예금금리입니다. 예금을 받아 대출해 주기 때문에 조달금리 줘야 되고 업무비용은 이제 은행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이 되겠죠. 직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위험비용에는 순간적 위험비용이 있고 기간적 위험비용이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세. 근데 위험비용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은행에서 예상되는 손실금을 미리 반영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상되는 손실금이라고 했는데 은행에서 못 받게 될 돈.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치킨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담보로 1억을 받았는데 치킨집의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의 경기가 같이 줄거든요. 사람의 경기가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먹는 걸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도 같이 줄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1억을 빌렸을 때 아파트 가격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 좋은데 막상 이 업을 접을 때쯤 돼 보니까 은행에서 경매를 넣어 보니까 1억을 빌려줬는데 8천만원에 못 받았다. 그러면 2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실이 예상되는 이런 금액을 미리 받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은행 가시면 신용도 가상금리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신용도 가상금리.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 위험비용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도를 은행별로 나누어서 봤을 때 A등급, B등급, C등급, D 이래 나누는 경우도 있고 1등급, 2등급이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급을 나누어서 A나 1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보니까 부도가 나는 비율이 1000명 중에 2명이 난다. 1명이 난다. 그 명은 얼마 정도 나더라. B등급 어떻다. C등급 어떻다. D등급 어떻다. 이래서
등급별로 예상되는 손실금을 고객들로부터 미리 받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느 등급에 누가 손실이 나더라도 예상된 손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손실을 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예상되는 손실금을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손실을 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인가 조선일보의 사설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은행이 대규모 흑자를 내고 난 뒤에 뭐 인터뷰를 했는데 은행원에 인터뷰를 하니까 은행원이 하는 소리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보너스를 많이 준다.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예상되는 손실금을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아놨습니다.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은행은 손실을 볼 일이 없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여신 거래를 잘못해서 뭐 불량이 된 거는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풀어주셔야 된다. 예전처럼 은행의 손실이 그냥 입었을 경우에는 은행의 재량으로 뭐 기간에 따라서 불량을 갖다 걸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금리 구조로 봤을 때는 예상되는 손실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한 5년 또는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한 7년 정도 지나면 채권을 상기하시고 이거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경제재개를 다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일방의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본 경우가 있다면 불량거래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은행의 재량에 맡겨놓는 게 맞습니다. 예전 제가 근무할 때는 그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해가지고 그 자산유동화법이 생기기 전입니다. 그때는 은행 자체적으로 상각을 하든가 또는 이래서 관리를 합니다. 5년이면 5년, 10년 하다가 이걸 상각을 합니다. 상각은 채권을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신용불량됐던 사람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경제적 재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08년 이후로 자산유동화법이 생기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 자산유동화시키는 채권들이 다른 채권에 넘어가면서 고율의 연체자가 붙으면서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이 손실금을 예상되는 손실금을 은행의 자부담으로 했다 그러면 그런 구조였다면 은행의 재량으로 그 신용불량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스템은 예상되는 손실금 미리 다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걸 풀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은행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참정권이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국민은 누구나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기본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정치를 참여하고 싶어, 더불어민주당 가입하고 싶어, 또는 국민의힘에 가고 싶어, 아니면 조국혁신당에 가입하고 싶어 하면 내가 당원이 되고 싶은데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면 그걸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당비는 자기 명의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든가 또는 자기 명의의 통신비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 신용불량자가 되신 사람들은 자기 명의도 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까? 핸드폰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까? 신용불량자는 전부 다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국민의 참여권도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전의 시각처럼 그 대출을 했을 경우에 그 은행에서 손실금을 이득에서 손실금을 미리 보존해 놓는 이런 제도화에 있는 제도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금리 구조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금리 구조는 신용도 가상금리 그것 때문에 각 고객별로 신용도에 따라서 미리 손실이 예상되는 금액을 은행은 다 받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불량자는 풀어주셔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은행의 신용불량자 이제는 풀어주셔야 이런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어제 그 고성우 박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내려와서 방송을 하고 내려와서 그 나올 때 큰절하고 왔습니다. 참 박사님 때문에
62명이던 저희 그 구독자 수가 방송하는 현재 시점 5천 명이 좀 넘었습니다. 고성급 박사님, 제 개인 유튜브를 통해 정말 고맙습니다. 그 어제도 내려오면서 그 지인 몇 분으로부터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부정선거라고 하지 말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양산이고 제가 인증 웅상 지역입니다. 현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양산 웅상 지역에서 그 선거가 아니고 뭐 어떤 조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유권자가 뭐 15만 정도 되는 지역에서 그러면 이런 주제는 어떻습니까? 반려동물로서 개를 좋아하십니까? 고양이를 좋아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유권자가 15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나는 반려동물 자체를 싫어한다. 보는 것만 좋아하는데 내가 기르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 사람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가령 뭐 사전에 한 4만 정도, 당일에 6만 정도 자기 의견을 표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러면 4만 명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52%는 나는 개가 좋다. 48%는 나는 고양이 좋다. 그 4만 명이 48대 52로 갈라진 겁니다. 개가 좋다, 고양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통계를 낼 때, 자, 5일 전에 4만 명, 5일 후에 6만 명이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6만 명을 가지고도 4만 명의 의견을 알아볼 수가 있고 4만 명을 가지고도 6만 명의 의견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중학교 수학에 나오는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역구가 254군데입니다. 보통 의석수로 이제 그 인구수로 가누기 때문에 최대 많은 인구가 27만 또 13만 몇천부터 27만 사이 한 지역구인데 그러니까 유권자 수도 보통 보면 한 10만에서 한 10만 5만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변할 수 있는 값을 구하는 게 표준 편차라 그러는데 그 값이 우리가 95%의 신뢰구가 99%의 신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9%의 신뢰구를 보면 48% 받은 개가 좋다 52%, 고양이도 48%. 48%는 그 5일 후에 6만 명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 99%의 신뢰 구간으로서 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0.6에서 0.5 사이입니다. 아무리 많이 늘어나 봐야 48.6%, 아무리 작아져 봐야 0.6% 뺀 47.4%, 또 개가 좋다 52%, 아무리 늘어나 봐야 52.6%, 아무리 줄어들어도 51.4%. 이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데이터가 요 안에 들어오더라. 99%의 구간에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대수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를 내더라도 이 처음에 온 이 퍼센테이지 비율이 항상 이렇게 왔던 겁니다. 이 통계가 이 공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254군데를 다 뒤져보면 항상 여기에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 맞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부정선거의 의심이 시작되었다.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제가 국민의힘 당원입니다만은 국민의힘 자당 내의 국회의원들도 아직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선한 대사의 방안을 계기로 이 어느 정도 부정성에 대한 인식은 많이 확산은 됐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잘못된 부정성의 인식이 하루빨리 국민들에 퍼져가지고 이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